네, 요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상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했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9월 17일 날. 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통화량을 풀고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융시장이 폭발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융시장에 훈풍이 와야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특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값은 또 폭등이에요.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1,400원 선 깨졌거든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돈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연준 FOMC 기준금리 인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 세계 금융시장의 발작 현상을요, 비트코인과 금값을 중심으로 한번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비트코인, 또 폭등하는 금값, 과연 무슨 일인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에서 우선 교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5년간 시세를 밤새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단순히 오르고 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르고 내릴 때 그것을 변곡점, 꼭 지점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나 사건들이 있었냐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오늘날의 현상,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은요, 이때 정확하게 2007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007년이 어떤 해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사실상 완전히 붕괴 상태였습니다.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미국, 돈을 펑펑 찍어내고 금리를 대폭 내립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자, 금으로 집중적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금값이 2005년에 471원 온스당입니다. 근데 이게 온스당 1393원까지 갔다고요. 대폭발이죠.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최근에 금값도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2600이잖아요. 이게 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800,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얼마 올랐습니까? 50% 채 안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 300%가 올랐다고요. 자, 이게 단위가 적다 보니까 그래프상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대폭발을 한 거예요. 금은 1971년 미국이 우리 금태환 이제 못한다라고 포기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값이 그때부터 오른 거죠. 달러가 마구 쏟아졌으니까. 그때 1971년 1980년 사이에 그 10년 동안 22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와서 금리를 대폭 올리니까 그때부터 금값이 대폭락을 해서, 그로부터 무려 27년 동안 긴 겨울잠을 자고 하락 안정세, 상당히 낮은 포복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때가 27년에 오랜 겨울 동면을 끄고 팍 치고 올라왔는데, 그 변수가 뭐였느냐?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M2라는 통화 증발이었어요.
자, 그 수십 년 과거를 보면 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 통화 증발할 때는 오르고 또 반대로 금리 인상하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언제부터 또다시 크게 오르느냐? 이때가 2019년, 이게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2019년.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미국, 전 세계 각국이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죠. 그게 펑펑펑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올랐고 2024년에 9월 달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스카이라켓팅,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2025년 9월 17일 날 연준이 금리 인하했을 때 또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금은 금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역의 함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떠냐? 비트코인은 2009년에 생겨났습니다. 이때 피자 2판. 그러나 이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세라고 보기 어렵고요. 정식으로 장에 상장된 게 2016년부터거든요. 2016년에 첫 거래 가격이 453달러였습니다. 요게 상장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952원까지 이때 100% 뛰었습니다. 2배 폭발했다고요. 이때 투자한 사람들 큰 돈을 벌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1년 후에 어떻게 되냐. 19,217달러. 자, 그러면 여기서요. 453에서 19,000까지 갔다. 이건 뭐 폭발이잖아요. 폭발. 요때 뭐가 있었느냐. 바로 금리 인하와 통화 증발 효과가 지속되고 있을 때. 그때 금값도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올랐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값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와르르 무너져서 3,73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1BTC당 코인 하나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한 거죠. 물론 2016년 시작 당시의 가격보다는 뭐 거의 8배 정도 올라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로 볼 수 있는데 폭락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코로나19, 2019년 코로나19가 오면서 금값도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더 오릅니다. 비트코인은 한번 올랐다 그러면 대폭발이에요. 자, 7,300원에서 5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상승 아닙니까? 금값도 올랐지만 뭐 상대적으로 덜. 그러다가 요 부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번 하거든요. 코로나 때 풀린 돈이 너무 부담된다 해서 금리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만 달러가 16,000달러로 완전 꺼져버립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금은 조금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은 어떤 특정 현안에 많이 오르지도 않고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비할 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앞두고 계속 금리 인하한다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스카이라켓팅 급격히 오른 겁니다. 금리 인상하고 있는 중에도 곧 금리 인하할 거야 하는 기대 때문에 마구마구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정작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드디어 올라서 2025년 8월 14일 날 사상 최저가 124,457달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2025년 9월 17일 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니까 금값은 폭등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와르르 떨어져서 지금 12만 선 붕괴, 11만 선 붕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10만 9천 달러 쓰네요. 왜 이래 됐느냐? 물론 시세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순간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단기 시세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죽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면 좀 올라가도 뭐 할 텐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한번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느냐 한번 볼까요? 모든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때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흔히 경제학자들은 가격은 수요 공급의 함수다 이러는데,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겠죠. 그런데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누가 팔았느냐?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이 고래들입니다. 고래라는 게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고래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때 이 비트코인이 2009년 나왔을 때 가격이 거의 제로였지 않습니까? 이때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근까지 안 팔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마구마구 팔아 던진 겁니다. 누군가가 팔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래들이 왜 팔았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래를 만나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얘기도 안 합니다. 추정만 할 뿐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차익을 실현하는구나. 또는 고래들이 장부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돈을 펑펑 썼는데 이제 와서 현찰이 좀 부족하니까 현찰을 실현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만 난분분할 뿐이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초기 고래들이 많이 팔았다. 또 하나 시장에서요,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짧고 길다란 뜻이 아니고요.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사들어가는 대기 세력을 롱 포지션, 또는 하락에 베팅을 해서 팔거나 공매도를 치는 이런 세력들을 숏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고래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에서도 바이낸스나 이런데 코인베이스의 거래 상황을 보면 숏 포지션, 그러니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배팅을 한 그 매매 거래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누군가는 고래든 누구든 앞으로 이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했는데 왜 떨어진다고 보느냐,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금리 인하할 때마다 어김없이 비트코인 올랐잖아요. 금도 같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금은 하늘로 치솟는데 비트코인은 땅으로 내려가는 엇갈린 현상. 이거 도대체 금과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FOMC가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전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 쪽에 놓고 보면 2022년에 16,835달러에서 마구마구 올라왔지 않습니까? 4만. 이때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때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됐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오면서 또 2024년에 비트코인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트럼프가 비축한다 등 암호화폐를 육성을 한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트럼프는 지금 그 약속을 100%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2025년 9월 17일 날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도, 원래 그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난 정권시장 속담이 있습니다. 막상 현실이 되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를테면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은 굉장히 기대에 떨어서 한 달 전부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작 소풍 가는 날 아침에는 아이고 이제 내일부터 어떡하나, 특히 소풍 갔다 돌아오는 날에는 어릴 때 아이고 내일부터 그거 고역이네, 이런 어떤 시련에 따른 실망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그 뒤가 썩 깨끗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당시 연준의 정책 성명서 보면 예방적으로 내린다, 지금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 맞는 거다, 예방주사를 매일 맞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2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나타났지만 내년에 가면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금리 인하하자마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공회의소 나왔어요. 미국 상공회의소입니다. 거기 나와서 지금 금융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과열이다. 거품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작심하고 늘어놓은 겁니다.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상당수 의원들도 금리 인하 한 번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파견한 마이런이라는 분, 스티븐 마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미란으로 알려져 있는 미란 보고서를 만든 분, 그분이 지금 FOMC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앞으로 2%포인트 더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금리라는 게 추가로 좀 계속 인하될 때 선반영하는 금융상품의 속성을 비교할 때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야 더 폭발할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지 금은 더 오른단 말이죠. 이 대목은 비트코인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정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금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죠. 그 다음에 AI가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 아니, 오픈 AI, 지금 챗 GPT 앞서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올트만이라는 CEO가 AI 거품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 주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권 시장에서 AI가 잘 안 된다? 이것은 또 비트코인과 나스닥 시장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가 1천억 달러라는 그액의 돈을 오픈 AI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더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자기 물건 사줄 공장을 지금 1천억 달러로 AI에 짓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AI 반도체가 앞으로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수요초를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 아닌가라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vendor financing이라고 그래요. 공급업자 자금줄. 그런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루미스법이라고 봅니다. 루미스법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ETF. 지금 가상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뭐니 해도 ETF에 대한 현물 SEC의 승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미 승인돼 있어요. 그럼 지금 승인은 무슨 얘기냐? 10월 달에 많은 상품이 승인이 될 텐데요. 그게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가 신규 진출을 한다고요. 물론 비트코인도 추가 진출도 하죠. 그런데 시장에 그동안에 증권시장에서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ETF를 현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가 들어온다? 이게 알트코인들이에요. 이 알트코인, 제한된 시장에서 돈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알트코인이 크면 비트코인이 다시 크는 그런 상호 가치가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독점 시장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401K라고 해서 그 미국의 국민연금, 노후 연금 자산에 ETF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되고 있는데 리플, 솔라나, 카르다나가 들어오면 이거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ETF 승인이 BTS라는 그 암호화폐의 대장 여기에는 별다른 호재는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FOMC 금리 인하에도 왜 떨어졌느냐라는 요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금은 왜 올랐느냐? 금과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금과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치 안전자산의 대명사입니다. 왜? 비트코인과 금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예 비트코인은 2만 1000개 제한을 시켜놨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출범한 이유가 그 2007년도 당시에 서브프라임 사건 금융위기 이때 연방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거 정부에만 맡길 수 없어. 민간의 공동신용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공급량이 제한된 금융상품을 만들자 한 거 아닙니까? 이 비트코인은 아예 인플레 억제 달러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요. 거기다가 지금 반감기 4년 주기로 되고 있죠.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 지금 제 4차 반감기에 있는데 이게 끝난 거냐? 아니면 그 수프 사일이 조금 계속될 것이냐? 지금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오래됐고 그 오래전부터 양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달러나 마르크와 또는 파운드가 나오기 전부터 세계의 이 공통의 화폐였고 또 마르크나 파운드 또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때도 금을 준비자산으로 했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된 것은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금을 기축통화로 무려 8,000톤까지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자산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요, 인류가 역사 이래로 금을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금이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귀금속을 집에 보유하고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량이 중요한데 땅에서 캐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캐냈어요. 특히 80년대, 1980년대 너무 많이 캐냈습니다. 기술 발전까지 같이 오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구 표피에는 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 들어갔는데 현재의 기술이 특별한 진보가 없다고 한때 현재 남아있는 금은 5만 9천 톤밖에 안 돼요. 이 5만 9천 톤은 한 해에 전 세계가 3천 톤씩 지금 3천만 톤씩 지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0년이면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 금도 굉장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통화를 정발하든지 이럴 때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좀 갈라집니다. 우선 준비자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금리 인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좀 당분간 안 할 수 있다. 이래 부정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별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금에도 그 영향을 마찬가지로 주는데 지금 금값이 오르는 것은요. 금리 인하라는 이유보다도 저는 각국이 지금 외환 보유액을 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라는 게 각국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위기 시에 대외 결제용으로 비축하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1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정선이 IMF 공고치가 8,000억 달러거든요. 그거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찰로 투자한다? 그걸 달러로 갖다가 보낸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환율,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급락,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고 우리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이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은 포션이 미국 달러 현찰, 현찰은 이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많이 썼습니다. 안전자산이라 해서. 그런데 미국 국채가 요즘 너무 많이 찍어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트럼프 오면서 계속 더 찍을 것이라는 그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를 팔고 그 국채 대신 금을 사모으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금을 안 사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과거에 김중수 총재가 금을 좀 샀는데 당시 김현미 의원이 금 투자 잘못했다가 나라 돈 말아먹었다 해서 국회에서 한번 충돌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한국은행 지금 놀라서 금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 중국, 대만, 사우디, 영국, 유럽에서도 외환 보유액을 달러에서 금으로 바꾸는, 더더구나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트럼프를 못 믿는다는 게 트럼프가 달러를 어떻게 만들지, 달러를 대약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빚 갚기가 좋거든요. 미국 빚이 지금 35조 달러입니다. 5경원. 자,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바꾸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나라는요, 아니,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시진핑이 우리가 기축통화 안 해보자. 기축통화 하려면 금 보유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은 금 보유량이 세계 5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더 사야 돼요. 중국 사람들 요즘 금을 사모으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비트코인 사모으는 것, 채굴, 거래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민간인들도 금을 많이 사요. 요즘은 인도도 미국과 충돌하면서 인도가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크게 오른다. 그러니까 금은 연준 기준금리 인하 플러스 기축통화 전쟁, 외환 보유액 금 교체, 이게 같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그 중앙은행 사는 걸 보고 기업들도 이 대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금은 사실상 준비자산이잖아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위안화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줄게 하는 그 준비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사모으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한때 준비자산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돼서 오면서 공약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하겠다. 정부가 비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얼핏 보면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등을 비축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정부가 돈으로 사들어가는 건 아니고 벌금이나 부정거래에 걸려서 압류된 거를 당분간 안 팔겠다. 근데 그 물량이 그렇지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압류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상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비자산법이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원했던 것은 이 루미스법입니다. 연방상원의원 루미스원이 만든 법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가 연방 예산으로 사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을 팔아서 미국이 지금 포트녹스에 금 8,000톤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요. 엄청나게 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상 낮은 가격으로 장부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금 보유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것을 재평가해서 이 비트코인 사자, 이게 비트코인 가격 요때 폭발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베셀트 재무장관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돈 들여서 비트코인 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국채를 팔기 위해서라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미국의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적 의미에서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자산은 하지 않았다. 사기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루미스법은 아직도 살아는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이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다 압류하지 않았습니까? 스위프트 결제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은 기축통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달러는 불안할 수 있겠구나. 특히 인도, 요즘 인도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미국 국채, 미국 달러 갖는 것보다 금 가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변수. 지금 금이 암호화폐로 진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팍스 골드 같은 이런 금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옛날에는 디지털 금 하면 비트코인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금의 디지털 상품은 팍스 골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그것을 준비자산으로 금을 비축하는 겁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에는 국채를 비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채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기가 떨어져 왔던 그런 과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그건 편리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미국 국채 담보를 한 것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달러 1코인입니다.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만, 근데 박스 골드는 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박스 골드는 자기가 원할 때 금을 현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지금 금은 금리 인하 효과는 부분적이고 오히려 전 세계의 기축통화 전쟁이나 트럼프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과 금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산 가격이라는 게 하루 앞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도 저는 결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긴다면. 근데 그 변수는 살아있는 생물에서 마구 새로 터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새로 전개되는 금과 비트코인의 시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나오면 바로 분석해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쏘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